나는 학자의 마음 상태를 갖추기를 원했지만 캐리 박사가 내게서 본 가능성은 지붕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인 듯했다. 다른 학생들은 도서관에 어울리지만 나는 크레인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주는 강의를 들으러 다니느라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 두 번째 주에 학생들은 모두 각자의 연구를 지도해줄 지도교수를 지정받았다. 내 지도교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소속 한 칼리지의 부학장을 역임한 적도 있는 조너선 스테인버그 교수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저술로 큰 명성을 얻은 학자라고 들었다. 스테인버그 교수와의 첫 만남은 며칠 후에 잡혔다. 칼리지 수의실에 기다리고 있으려니 깡마른 사람이 나타나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돌 사이에 세워진 나무 문을 열었다. 나는 그 사람을 따라 나선형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시계탑 안으로 올라가다 보니 간소한 가구를 갖춘 밝은 방이 나왔다. 방에는 나무 책상 하나와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릴 때마다 귀까지 씩씩하고 울려대는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 앉았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70대였지만 그를 묘사하려고 하면 노인이라는 표현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동작은 민첩했고 시선은 방 전체를 꿰뚫는 듯했다. 어투는 침착하면서도 유연했다. 나는 스타인버그 교수입니다. 그가 말했다.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가요? 나는 역사 기록학에 관한 이야기를 우물쭈물 꺼냈다. 역사 자체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에 대한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심은 홀로코스트와 미국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해 배우면서 내게 근거나 기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 절감했던 경험에서 나온 것 같다. 누군가가 과거에 대해 아는 바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부터 제한받게 될 거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바로잡히는 일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 잘못 알고 있던 규모가 너무 커서 그것을 바로잡으면 세상 전체가 변할 정도였다. 이제 역사를 이해하는 길로 통하는 문을 지키는 위대한 문지기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무지와 편견을 해결했는지를 알아야만 했다. 나는 그들의 저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가미된 주장들을 서로 교환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배운 역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운 역사와 다르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도 틀릴 수 있고 칼라일이나 맥콜리, 트리벨리언 같은 위대한 역사학자들도 틀릴 수 있다. 그들이 논쟁의 불을 지핀 후 남은 채로부터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을 세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내가 발을 디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거기에 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의심스러웠다. 말을 다 끝내자 스타인버그 교수는 나를 잠시 지그시 쳐다보다가 말했다. 지금까지 받은 교육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서 학교를 다녔죠? 그 순간 갑자기 방에 공기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아이다호에서 자랐어요. 내가 말했다. 거기서 학교를 다녔나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누군가가 스타인버그 교수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다. 페리 박사 같은 사람 말이다. 아니면 내가 자기의 질문을 피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더 호기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무슨 이유에서였든 내가 한 번도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전까지 그는 계속 추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 굉장하군.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에 들어간 기분이야. 2달 동안 나는 스타인버그 교수와 매주 만났다. 한 번도 읽은 책을 지정받은 적이 없어 내가 읽겠다고 요청하는 것만 그것이 책이 됐든 글 한 페이지가 됐든 내가 원하는 것만 읽었다. 브리검 영 대학교의 어느 교수도
스타인버그 교수처럼 내 글을 이잡듯 읽지 않았다.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 형용사나 동사가 하나까지도 그의 관심을 끌지 않은 것은 없었다. 그는 문법과 뜻, 형식과 내용을 구분하지 않았다. 허술한 문장은 허술하게 쌓아진 논리이고 문법적 논리도 틀리면 수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교수의 시각이었다. 말해봐요. 이 쉼표는 왜 여기에 찍었죠? 이 두 구문 사이에 어떤 관계를 정립하려고 한 것이죠? 그는 그렇게 묻곤 했다. 내가 설명을 하면 어떤 때는 맞는 말이군요.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길게 구문론 설명에 들어가기도 했다. 스타인버그 교수와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후 나는 에드먼드 버크와 푸블리우스를 비교하는 에세이를 썼다. 푸블리우스는 제임스 메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가 연방주의자 논집을 쓸 때 사용한 이름이다. 2주일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은 모두 그 에세이에 대해 읽고 생각하는 데 바쳤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책들은 섬기거나 피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배웠다. 주님의 책, 몰몬 선지자들 혹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집필한 책들은 연구 대상이라기보다는 공경과 사랑의 대상이었다. 메디슨 같은 사람이 쓴 책들이 거푸집이라면 내 생각은 회반죽처럼 그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거푸집에 부어서 그 형태를 그대로 베껴내야 마땅했다. 그들의 책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할지를 배우기 위해서 읽었다. 주님의 책이 아닌 책들은 금지 품목이었다. 그 책들은 위험하고 그 교활함이 너무도 강력하고 물리칠 수 없이 유혹적이기 때문이었다.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그 책들을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만 했다. 두려움이나 숭배를 마음속에서 배제해야만 했던 것이다. 버크는 영국 왕정을 옹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가 폭군의 하수인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의 책을 집에 들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책에 쓰인 말들을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읽는 것은 전율이 흐를 정도로 기쁜 일이었다. 그와 동일한 전율을 메디슨, 해밀턴, 제이의 글을 읽을 때도 느꼈다. 특히 그들의 결론보다 버크의 결론에 나 스스로 동조하게 될 때, 혹은 그들의 생각이 내용 면에서는 그리 다르지 않고 단지 형식적으로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더욱 컸다.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것에는 대단한 가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책들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가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에세이를 끝내고 스타인버그 교수에게 보냈다. 이틀 후 약속대로 교수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기분이 가라앉은 듯 보였다. 책상 건너편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교수를 보며 나는 내 에세이가 엉망이었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무지한 머리의 산물이고 허황된 가정에 근거 없는 결론을 너무 많이 도출해낸 에세이라는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했다. 내가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친 지 30년이에요. 그가 말했다. 이 에세이는 그동안 읽어본 것들 중에 가장 훌륭한 에세이 중 하나입니다. 나는 모욕당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이런 말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스타인버그 교수가 틀림없이 내 에세이에 관해 다른 말을 더 했을 것이 분명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내 머리는 그 방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웠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케임브리지 대학교 어느 칼리지의 시계탑 건물에 앉아있지 않았다. 나는 17살이었다. 빨간색 지프차를 타고 사랑하는 소년이 내 손에 자기 손을 막 댄 순간으로 돌아갔다. 나는 손을 빼고 달아났다. 나는 친절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잔인함도 견뎌낼 수 있었다. 칭찬은 내게 독과도 같았다. 그것을 마시면 나는 목이 메였다. 나는 교수가 나에게 고함치기를 원했다. 그의 비난을 너무도 깊이 원한 나머지 궁핍함으로 어지러웠다. 나의 추한 모습을 누군가가 말로 표현하는 것을 들어야만 했다. 교수의 목소리에서 그 표현을 찾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
시계탑 건물에서 나온 기억도, 그날 오후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다. 그날 저녁에는 정장을 입고 참석하는 만찬에 있었다. 촛불로 밝혀진 홀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나는 그 촛불의 다른 의미에서 기뻤다. 정장 대신 입을 것이라고는 검은 셔츠와 검은 바지밖에 없었던 나는 조명이 어두우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내 친구 로라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 부모님이 방문을 해서 파리에 같이 놀러 갔다가 막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녀는 진보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잔주름이 잡힌 치마는 무릎 위로 상당히 올라갈 정도로 짧았다. 잠깐이나마 그 옷이 창녀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파리에서 아버지가 사준 옷이라고 말했다. 아버지에게서 선물로 받은 옷이 창녀 같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에게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는 확실한 신호였다. 나는 이 모순이 혼란스러웠다. 창녀 같은 드레스를 사랑하는 딸에게 선물로 주는 것. 어느덧 만찬이 끝나고 접시들이 치워졌다. 다음에 지도 시간에 스타인버그 교수는 내가 대학원에 지원을 하면 그곳이 어디든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하버드는 가봤어요? 그가 말했다. 아니면 캠브리지를 더 선호하나? 나는 캠브리지에 다니는 나 자신을 상상해봤다. 오래된 건물의 복도를 걸어가면서 기다란 검은 로브 자락을 휘날리는 대학원생.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목욕탕에서 팔을 뒤로 꺾인 채 몸을 구부리고 머리가 변기에 차박혀 있었다. 나는 학생으로서의 내 모습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검은 가운을 휘날리는 그 소녀를 상상할 때마다 또 다른 소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학자 아니면 창녀.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일 순 없었다. 그중 하나는 거짓이었다.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말했다. 등록금 낼 돈이 없어요. 등록금 걱정은 나한테 맡겨요. 스타인버그 교수가 말했다.